안녕하십니까. 글로벌 경제 이야기 이국진입니다. 아직도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팍팍 내려서 여러분의 주식계좌와 마이너스 통장을 구원해 줄 거라고 믿고 계십니까? 언론에서 떠드는 금리 인의 기대감이라는 달콤한 마취제에 취해 지금이 영끌에서 자산을 사모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신다면 당장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찬물부터 한 잔 드시고 오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기다리는 그 기적 같은 파티는 오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주류 언론과 월스트리트 낙관론자들이 여러분에게 숨기고 있는 진짜 경제의 민낯, 그 본질을 오늘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이게 현실이죠. 지난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즉 FOMC 회의에서 연준은 기준금리를 3.5%에서 3.75%로 동결했습니다.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벌써 몇 달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고금리에 주눌려 이자 내느라 허리가 휘는 가계와 투자자들은 도대체 언제 내리는 거냐며 피를 말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금리 인하에 목을 매는 걸까요? 그건 바로 지난 10년 넘게 우리가 돈값이 똥값인 초저금리 시대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낮아야 대출을 받아 집도 사고 주식도 사서 자산을 불릴 수가 있는데 그 자본의 논리에 완벽하게 길들여져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이 여러분이 이자 부담을 걱정해서 밤잠을 설칠까요? 절대 아닙니다. 연준은 지금 철저하게 관망 모드, 즉 팔짱 끼고 지켜보는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왜 연준은 금리를 내리지 못하고 이렇게 뜸을 들이는 걸까요? 겉으로는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를 향해 천천히 내려오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 이면에는 연준조차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공포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유가 상승이라는 시한폭탄입니다. 최근 중동 지역의 긴장과 산유국들의 감산 조치로 인해 국제 유가가 다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도대체 기름값이 오르는 게 미국 금리랑 무슨 상관이 있길래 연준이 저렇게 쫄고 있는 걸까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 염증이 생기면 열이 나죠. 경제에서는 그 열이 바로 물가 상승, 즉 인플레이션입니다. 연준은 이 열을 내리기 위해서 금리 인상이라는 엄청나게 독한 항생제를 경제에 쏟아부었습니다. 다행히 약발이 좀 들어서 이제 열이 떨어지는 듯 했는데 갑자기 유가라는 새로운 바이러스가 침투한 겁니다. 기름값은 모든 물가의 기초입니다. 공장을 돌리는 전기도, 물건을 나르는 트럭도, 심지어 우리가 먹는 빵을 굽는 오븐도 다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운송비가 오르고 제품 원가가 오르고 결국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물건 가격이 다시 튀어오르게 되는 겁니다. 연준 입장에서는 열이 다 내린 줄 알고 항생제를 끊으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하려고 했는데 다시 열이 오는 조짐이 보이니 약을 끊지 못하고 들고만 있는 겁니다. 섣불리 금리를 내렸다가 물가가 다시 폭등하면 그때는 정말 경제가 중환자실에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의 똑똑한 돈들, 즉 스마트머니는 올해 말쯤 기껏해야 딱 한 번, 그것도 0.25%포인트 내리는데 그칠 거라고 아주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0.25% 한 번일까요? 왜 예전처럼 0.5%씩 시원하게 내리지 않는 걸까요? 여기서 여러분이 새롭게 아셔야 할 경제의 본질이 등장합니다. 바로 중립금리라는 개념입니다. 중립금리란 경제가 과열되지도 않고 침체되지도 않는 딱 적당한 온도의 금리 수준을 말합니다. 문제는 코로나 이후 전 세계의 공급망이 쪼개지고 친환경 전환 비용이 증가하면서 이 중립금리 자체가 과거보다 훨씬 높아졌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과거에는 금리가 2%만 넘어도 너무 높아 이러면서 경제가 비명을 질렀다면 이제는 체질이 변해서 3%대 금리도 경제가 견딜만 한데 정상 체온이 돼버렸다는 뜻이에요. 주류 언론들은 금리 인하가 머지않았다며 희망 회로를 돌리지만 팩트는 이겁니다. 연준은 물가를 확실하게 잡기 위해 그리고 높아진 경제의 기본 체력에 맞춰 당분간 이 뻐근한 고금리를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 금리가 예전처럼 0%대로 돌아갈까? 라는 헛된 희망을 버리고 이자율 3%, 4% 시대가 앞으로 10년 동안 이어지는 새로운 정상 상태, 뉴 노멀 시대구나라고 현실을 직시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이 지독한 미국의 고금리 버티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각국의 상황을 보면서 글로벌 자본의 논리가 얼마나 냉혹한지, 왜 나라마다 대처법이 다른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다 건너 유럽을 보시죠. 유럽 중앙은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내릴지 모른다는 힌트를 흘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럽 경제가 미국보다 튼튼해서일까요? 정반대입니다. 유럽은 지금 물가는 높은데 경제 성장은 바닥을 기는 스태그플레이션의 늪에 빠져 숨을 헐떡이고 있습니다. 독일을 비롯한 제조업 국가들이 침체를 겪으면서 물가가 오르는 걸 감수하고서라도 일단 경제부터 살리고 보려는 금리 인하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겁니다. 하지만 속내는 타들어갑니다.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내리면 유럽의 돈이 이자를 더 많이 주는 미국으로 빠져나가고, 결국 유로화 가치가 떨어져 수입 물가가 폭등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벼랑 끝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은 전 세계가 금리를 올릴 때 혼자서 마이너스 금리를 고집하던 이단아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 은행은 무려 17년 만에 금리를 올리며 마이너스 금리 시대를 끝을 내버렸습니다. 왜 갑자기 고집을 꺾었을까요? 엔화 가치가 너무 떨어져서 수입에 의존하는 에너지와 식량 가격이 미친 듯이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실질 임금이 줄어들고 불만이 폭발하자 결국 일본조차 미국의 고금리 파도를 버티지 못하고 백기를 든 셈입니다. 반면 중국은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미국 인플레이션과 싸울 때 중국은 홀로 디플레이션, 즉 물가가 계속 떨어지는 경기 침체와 싸우고 있습니다. 왜 중국만 물가가 떨어질까요? 그동안 중국 경제를 지탱하던 거대한 부동산 거품이 터지면서 사람들이 지갑을 콱 닫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 인민은행은 돈을 풀고 금리를 내리며 어떻게든 경기를 띄우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금리 차이가 너무 벌어지다 보니 중국 내 외국 자본들이 이자를 쫓아 미국으로 탈출하는 것을 막느라 진땀을 빼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 모든 글로벌 상황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단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전 세계의 돈, 즉 자본은 철저하게 이익을 쫓아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3.5%에서 3.75%는 전 세계의 달러를 미국으로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는 엄청난 재정 지출과 AI 혁신을 바탕으로 이 고금리를 견뎌내고 있지만 그 외의 국가들은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자본을 막기 위해 가랑이가 찢어지도록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피 튀기는 글로벌 자본 전쟁 속에서 여러분은 아직도 유튜브나 뉴스에서 떠는 하반기 금리 인하 수혜 따위를 검색하고 계십니까? 금리가 내리면 내가 물린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오르겠지라며 막연하게 기도만 하고 계십니까? 제발 꿈에서 깨셔나야 됩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의 뼈를 때리며 드리고 싶은 핵심 통찰입니다. 우리는 지금 금리가 내려가느냐 마느냐 하는 지엽적인 문제에 매달릴 때가 아닙니다. 금리가 언제 내릴지 맞추는 것은 월가의 천재들도 못하는 영역입니다. 중요한 것은 설령 연준이 올 말에 금리를 0.25% 찔끔 내린다고 해도 여러분의 팍팍한 삶과 무거운 이자 부담은 드라마틱하게 나아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고금리 환경은 잠시 지나가는 소나기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할 그 기후 자체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이 냉혹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당장 무엇을 해야 될까요? 왜 우리는 전략을 완전히 바꿔야만 할까요? 과거 10년이 남의 돈을 빌려서 자산의 덩치를 키우는 부채의 시대였다면 앞으로 10년은 내 돈을 지키고 확실한 현금을 만들어내는 현금 흐름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여러분의 자산과 부채를 아주 냉정하게 구조조정하셔야 됩니다. 금리가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로 버티고 있는 마이너스 통장, 수익은 안 나는데 이자만 갉아먹는 부동산이나 주식이 있다면 미련 없이 쳐내야 됩니다. 자본의 논리 앞에서는 희망사항이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공격을 해서 골을 넣을 때가 아니고 수비를 늘리고 실점을 막아야 되는 때입니다. 둘째, 진짜 가치를 창출하는 자산에만 집중하셔야 됩니다. 고금리 시대에는 뜬구름 잡는 성장 스토리만 있는 기업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당장 이번 달에 얼마나 많은 현금을 벌어들이고 있는지, 그 현금으로 이자를 갖고도 남는지, 즉 생존 능력이 있는 기업이나 자산만이 살아남아 승자 독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경쟁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혹은 사업에서 내가 당장 현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대체 불가능한 기술이 없다면,
고금리의 파도에 가장 먼저 휩쓸려 갈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의 본질은 언제나 차갑습니다. 연준의 파월 의장도, 돈을 빌려준 은행도, 긍정적인 전망을 쏟아내는 언론도 여러분의 파산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이익을 위해 움직일 뿐입니다. 금리 인하라는 구원자를 기다리며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스스로 구명조끼를 챙겨 입고 이 높아진 금리의 파도를 탈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당장 오늘 여러분의 통장 내역과 대출 이자를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살아남기 위한 당신만의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명심하십시오. 시장은 준비된 자에게만 기회를 허락하고 준비되지 않은 자의 부를 빼앗아갈 뿐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가장 큰 방패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